알게 되었다. 매일 달리던 이 길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익숙한 풍경 속에 새로움을, 바쁘게만 보이던 도시에 넘치는 힘을. 왜 몰랐을까? 늘 달리던 이 길이 이렇게 설레는 것을. 드라이빙의 재발견, 말리부로부터. 폭발적인 고출력 터보 엔진 라인업, 시선을 압도하는 스포츠 쿠페형 디자인, 다이내믹 중형 세단이란 이런 것. 쉐보레 말리부. Chevrolet, find new roads.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정치를 시작한 노무현. 그는 우리 곁에 없지만 그의 꿈은 영원합니다. 노무현 재단은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 노무현의 가치와 철학을 전합니다. 노무현 재단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1688-0523.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비앗 145회 나의 전생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전생이요? 보통 전생에 대해서 다들 중간중간 생각나잖아요. 길 가다가 생각나기도 하고. 나 따돌림 당했어요? 나 왜 이 주제 몰랐어요? 아, 글쎄요? 예. 아, 깜짝 김도인이 놀랐네, 없는 일단.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뭐 하자라고 정했습니다. 속상하구만. 네. 아, 요 멘트를 읽으면서 그때 아셨군요. 네네, 깜짝 놀랐어요, 읽다가. 이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전생? 해가지고. 리프레시 마인드만 관심이 있고. 예. 그렇죠. 일단 오늘 새로운 에피소드로 돌아왔습니다. 네. 자기소개로 시작하시죠. 저는 신자유주의 미스테리 관심 많은 최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요즘 신자유주의에 관심 갖고 있는 깡새입니다. 예? 갑자기 또 왜 정권 바뀌니까 이제 또 아, 청개구리야. 왜 갑자기 신자유주의에 관심이 많으셨습니까? 저도 이제 최 사장님처럼 깡 사장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 그래요? 예, 점점 들면서 네네. 예, 욕심이 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도박하러 다닌다고 맞습니까? 예. 역사의 시계바늘을 돌리는 것을 좋아하는 역덕 덕실입니다. 그래요? 갑자기 역사의 시계바늘? 다들 막 장난 아니야. 네. 독실이 머리가 이쁘네. 그러네요. 그래요? 희한하네. 오늘 진짜 힘들게 왔는데. 2시간밖에 못 자면서요. 네. 끝까지 모자 쓰고 포마드 발랐잖아요, 지금. 모자 쓰고 오다가 잘 발랐다. 뭐라 할까봐 또, 네, 왔습니다. 독실이가 잠을 적게 잘수록 네. 외모가 예뻐지는. 방송 퀄리티도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독실이 안 재워야 되겠어요. 예, 계속 재우지 않고. 그러고 보니까 깡쌤도 그랬었잖아요. 뭔가 역사적인 거 할 땐 다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요. 깡쌤이 예전에 준비할 때도 잠 못 잤다고 했었는데. 근데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회사 다닐 때도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어떤 기획안이나 이런 거 짜가잖아요. 그럼 걔 욕 먹습니다. 야, 이게 뭐 기획안이냐. 근데 그 열받아가지고 설렁설렁 대충 짜가서 주잖아요. 그러면 정말 잘했다. 야, 이거는 너는 회사의 적임자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에피소드도 약간 그런 것 같아. 좀 준비를 많이 하면 준비를 안 했을 때보다 더 고생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말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준비를 많이 거를, 하면. 이 정도는 해야 되니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디테일에 집착을 하다 보면 어떤 큰 줄기를 놓치는 것 같고 최 사장님이 사실 그런 걸 되게 잘하지 않습니까? 예? 되게 설렁설렁하면서 핵심만 탁탁 짚는 걸 잘하는데 아니에요. 최 사장이 얼마나 집착하는데요. 그런 거? 에피소드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한 5년 전부터 준비합니다. 맞다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에피소드로 돌아왔습니다. 나 자기소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나 예. 자꾸 따돌림 당하고 있어요. 그래. 한번 들어봅시다. 네네. 한번. 나만 눈치 못 채고 있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김도인입니다. 명상과 돈 두 가지에 집착하고 있는 김도인. 네네. 그래요. 서글퍼지네요, 괜히. 리프레시 마인드 너무 잘 된다고. 예. 그래요. 축하하고. 제가 참고로 거기 잠깐 놀러 갔다 왔는데 인스타에서 뭐라고 봤어요. 설명해야 되죠? 그 명상하는 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공간? 홀. 네, 홀이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아요. 뭐 어떻게 에일리언이요? 뭐 어떤 영화예요? 영화 종류 여러 가지니까. 뭐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영화를 찍어도 될 정도로 어쨌든 뷰나 전망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벤트 호라이즌 이런 거. 네. 그렇군요. 6월에 새로운 분들 오시지요. 6월에 개장되니까. 네네. 6월에 또 합니까? 네네. 제가 가서 봤는데 이제 김도희님께서
저는 명상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 강의처럼 이렇게 설법을 좀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법이요. 부처님께서 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이제 청중들이 귀를 기울이는 듯한 느낌. 그래요? 예, 그런 느낌도 나고. 수업 끝나면 참석하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1차 결집, 2차 결집, 뭐 암송도 한다는. 네네. 맞습니까? 되게 다양한 거예요. 제가 자장가 부르고 재워드리기도 하고, 네, 구름 타는 거 시전도 하고 막.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 새로운 에피소드로 돌아왔습니다. 네. 고민했어요. 어떤 에피소드를 할 것인가. 그러다가 이런 거 할 때가 됐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의 전생. 누구나 대부분 자기 전생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순간순간 기억나지 않습니까? 자면서도 보기도 하고 걸어다니면서도 내 전생이 이거였지. 누구나 다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내 전생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고백하고 밝히는 시간을 4주에 걸쳐서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전생, 내 전생이 이거였던 것 같다. 라고 오늘 얘기해 줄 사람은 이제 우리 독실이죠. 그렇죠. 꼭 전생이라고 해야 됩니까? 꼭 전생이라고 해야 돼요. 아무나 갖다 붙였어 막 갖다 그냥. 붙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 먼저 이게 결정됐어요. 뭘 할지가 결정되고 그래요? 어떻게 할 거냐 시대 특집을 하자라고 사실 깡쌤이 이제 기획의 천재 아닙니까? 이렇게 하셨다가 저도 전생인 건 사실 오늘 알았어요. 진짜요? 시대 특집인 줄 알았어. 언제로 돌아갈 거냐. 전생 특집이었잖아. 그렇나. 자기 전생이 무엇이었는지. 그렇죠. 저는 어마어마한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겠지, 뭐. 지금 그 명상을 계속 하면서 제 전생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있는데 예. 저도 엄청난 거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요? 예. 혹시 제가 생각하는 그겁니까? 예, 어휴, 그겁니다. 세상에. 예, 알겠습니다. 조심하시고 다들. 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오늘 하는 거는 좀 부담스러운 주제예요. 주제 자체가 사실 임진왜란에 오. 대해서 이제 다뤄볼 건데 본인 인생이 부담스럽다. 그렇죠. 전생에. 이 인생은 너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임진왜란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가 전생의 외적이었다는 소문이 들었습니까? 도요토미 아니었습니까? 아우 오늘 하는 거 이제 쭉 들어보시고 예. 혹은 뭐 이렇게 쭉 들어보신 다음에 과연 이 안에서 이 임진왜란에 나오는 이제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전생이 뭐였을까 한번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이 에피소드 들은 다음에 서로 각자 패널이 여기 나왔던 것 중에서 어떤 인물인지 한번 맞춰보는 걸 하도록 합시다. 저는 이번에 근데 준비하면서 강하게 이 사람 되게 나랑 비슷하구나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떠오른 게 있었기 때문에 진짜요? 다음에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토 히로부미? 갑자기 뭐? 이토 히로부미 언제 사람인데 갑자기? 임진왜란 때 활동했던 사람이잖아요. 맞네. 그러네요. 그 이등방문. 이 바보들. 임진왜란이라는 이제 중요한 역사이기 때문에 부담이 좀 컸어요. 부담이 큰 부분은 있는데 결국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좀 깨보면서 다각도로 한번 조망을 해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또 제 해석을 좀 넣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열어둘 겁니다. 이 인물에 대한 평가도 열어둘 거고 임진왜란에 대한 어떤 평가들도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니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임진왜란 때 네. 그거에 대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할 거고요. 일단 임진왜란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부터 시작해서 이게 되게 독특한 전쟁이에요. 아무튼 간에. 이거는 그냥 왜 란이라고 이야기하기엔 이제 동아시아 전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냐, 혹은 임진 전쟁으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래?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고, 이것 때문에 이제 명나라가 망하게 되는 어떤 그 단초가 되기도 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실 그 가문 전체가 몰락하게 되는 이유도 되고, 그래서 한번 질문을 먼저 던져볼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 단편적인 이미지 조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에 대한 이미지? 그렇죠. 첫 번째, 임진왜란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임진왜란 하면은 이제 굉장히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처절하고. 그렇죠. 조선 전기의 어떤 사회적 모순이 한꺼번에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죠. 예, 이런 전쟁이라고 저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고. 네. 역시 저는 또 장비 이런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장비요. 예, 전쟁도 장비가 중요하잖아요. 예. 기어. 예, 그래서 역시 철갑선이나 아하. 뭐 이런 어떤 한옥선들. 예, 이순신 장군의 업적 이런 것들이 막연하게 떠오르죠. 최 사장님은 조선군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임진왜란 당시 조선군. 나는 사실 이거 잘 몰라. 그런데 이런 거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네. 중등학교 이렇게 거치면서 외적이 침입했고, 네. 뭐 수군이나 군대가 굉장히 약했고, 근데 이순신 장군께서 뭔가 이걸 잘 수습해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지. 사실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렇죠. 그게 다 아닙니까? 다 알겠습니까? 다 알고 있군요.
그렇죠. 사실 그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조선군에 대한 우리가 이미지는 굉장히 약하고 무력했다. 이제 수군만 셌다. 수군이 그치, 센 그치. 이유도 이순신 장군 때문에. 또 명군, 명나라가 이제 왔잖아요. 네네. 명군에 대해서도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아요. 뭐 일본군보다 더 나쁜 놈들이었다. 뭐 이런 이미지들도 있고. 일본군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잔인한 놈들. 그죠. 근데 굉장히 잘 싸운 애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초반에 엄청난 속도로 쾌속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니까.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뭐 우리가 힘이 없었고 뭐 준비를 못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자기 반성도 하고요. 이제 궁금한 건 사실 이제 두 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이건 꼭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왜 김도인한테는 또 이번에 나는 안 안 물어봅니까? 물어봐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걸 물어볼 거고. 아, 그래요? 선조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 사실 궁금했어요. 선조요? 선조? 저 조퇴할게요. 왜요? 그냥 슬퍼요. 뭐가 슬퍼요? 저 오기 전에 무슨 말씀 나누셨어요? 왜? 저 어깨 움츠러들었어요. 그래요? 예. 김도인이 자꾸 때리고 그러니까 우리 좀 뭉치자. 이런 게 네네. 있었습니다. 선조에 대한 느낌? 뭐 김도인 어떻습니까? 왜냐면 우리 중에서 가장 그래도 동양 역사에 대해서 우리 한국사에 대해서 많이 아시니까. 좀 몰라요. 김도인한테는 좀 어려운 거 물어봅시다. 그럴까? 선조가 해놓으신 어떤 정책, 정치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거 제가 잘 알지요. 아, 그렇습니까? 저도 똑같이 그 학교 다니면서 많이 배우잖아요. 중요한 사건으로. 예.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무능함에 대한 분노? 네네. 아. 그러니까 일본에서 쳐들어왔다라는 거에 대한 분노도 막 배우지만 역사로,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 역사관을 배우니까 그 고등학교 때까지는 약간 편향된 방향으로 배우게 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역사를 감정으로 배우는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뭐가 문제고 역사에서 어떻게 그런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막 분석해 보기보다는 일단 감정적으로 그 일본이 우리를 침입했다라는 거에 대한 분노가 주입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되게 무능함에 대한 분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선조의 무능함. 네네. 통치자니까 통치자의 무능함이 그 나라 전체를 아주 비참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항상 분노 감정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능력 그리고 없는 인간. 고교생 당시에 읽은 책이 있었는데 그 분노가 생기고 막 우리 나라를 막 지켜야겠다 그 어린 마음에 그런 울분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어렸을 때요. 퇴마술을 배우려고 막 열심히 노력했지요.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 침몰을 위해서. 네네. 그 당시에 임진왜란 다뤘던 외란 종교자 소설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그게 외란 종교자? 네. 그게 뭔가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이해되지 못한 사건을 약간 퇴마술이랑 연결해서 쓴 소설인데 판타지 소설. 예. 아, 그래요? 네. 그거 굉장히 유명해서 읽어보지 않으셨어요? 외란 종교자? 저는 안 읽어봤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읽으니까 커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흑마술 음료 네네. 만들고.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맞아요. 보통 선조에 대한 이미지가 다 그래요. 조선 전체를 꼽아서 진짜 싫은 사람, 싫은 왕들은 이제 인기 투표를 하면 아마도 연산군, 선조, 인조 이렇게 좀 나올 것 같아요. 무능한 사람들. 그런데 사실 그 이미지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선조에 대한 전부이냐. 선조가 과연 그런 사람이냐. 혹은 이제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 전기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이제 문을 숭상하고 물을 좀 무시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골마 나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태평성대에서는 잘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이 상황이 바뀌게 되면 너무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문을 숭상한 거에 대해서? 그렇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광해군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광해군이요? 네, 광해군. 제가 봤던 거는 이제 생긴 게 이병헌을 닮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두 명 있지 않았나요? 굉장히 닮은 두 명이. 네, 저 영화 속에서만 이제 보긴 했고, 근데 이제 그거 전에도 이제 얼핏 들었던 걸로는 뭐 자주 국방, 이런 걸 외치시고, 그렇죠. 이제 어린 나이에도 뭐 아버님을 대신하여 이 전장터를 지휘하려고 했고, 그렇죠. 이런 긍정적인 의견들이 좀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게 딱 정확한데, 그럼 자주국방을 외치고 좀 이제 세련된 외교를 하려고 했어요. 그냥 명나라만을 숭상할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제 힘을 얻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여진이라든가 이런 같이 적절한 이제 외교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밉보였죠. 근데 이제 광해군에 대한 이미지는 점점 좋아지고 있죠, 사실. 네. 그렇죠. 대동법을 시행하고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전쟁사를 다룰 거니까 우리가 인물에 대한 평가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입체적으로 다각도로 살펴봐야 될 거고, 그러면 어떤 인물에 대해서 명함이 있기 마련인데, 선조와 광해군은 그 인물이 시기에 따라서 평가가 극과 극이 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선조가 성군이냐 암군이냐, 혹은 이제 광해군이 성군이냐 암군이냐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임진왜란에 집중할 거예요. 근데 임진왜란 전에 선조는 엄청난 성군 중에 하나였어요. 정말 추앙받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신하들을 가지고 놀 줄을 알았어. 당파 싸움, 당쟁 때문에 이제 휘말려갖고 굉장히 이제 그 부분에 세련되게 그걸 통제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조는 그런 걸 잘했고, 그죠? 한 당파의 세력이 세지는 거를 커지는 걸 굉장히 적절하게 경계를 잘해서 왕권을 이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왕이 좀 겸손하게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그래요? 그걸 갖고 이제 신하들에게 이제 전혀 꿀리지 않은 거죠. 이황을 존경하고 또 이 일을 좀 이제 변명을 해주기도 하고 또 인재를 등용하는 것도 굉장히 힘씁니다. 사실 이순신 장군을 파격적으로 등용한 것도 선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선조 당시 이제 인재풀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뭐 오성과 한음부터 시작해서 유성룡, 권율 장군, 이순신 이런 모든 인재풀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대단한 거였거든요. 선조의 어떤 능력인 거죠. 게다가 심지어 우리가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임진왜란에 당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전쟁 준비를 했어요. 전쟁 우리나라가요? 준비도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고 다 하지 말자고 하는데 심지어 유성룡도 좀 그거 백성들이 거의 반란이 일어나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싫어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 준비를 밀어붙인 것도 사실 선조였고 대략적으로 전쟁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알고 있었구나. 알고 있었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초반에 이제 쫙 밀려 나갔잖아요, 조선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조선만의 잘못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 대전 처음에 개전을 할 때 폴란드가 독일한테 확 밀렸죠. 나중에 벨기에도 독일한테 밀렸죠. 이게 폴란드 잘못이고 벨기에 잘못이냐. 독일이 너무 셌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진짜 완전 쓰레기였냐. 아주 멍청했냐. 물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한편으로 이제 입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거를 알고 대응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우리가 지금 평가를 해보면 1차 대전, 2차 대전 막을 수 있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평가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면서 이제 끌려 들어간 것처럼 임진왜란을 막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독실이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결과가 이랬으니까 다 엉망이었던 거 아니냐? 그렇죠. 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좀 객관적으로 보자라는 거죠. 그렇죠. 당시에 일본이 상당히 강한 군대가 맞았고, 근데 이제 일본이랑 조선에서만 강했긴 하지만 조선의 관군들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우리는 무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엄청 용감하게 싸웠어요. 물론 이제 몇 번의 패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피를 뿌린 것은 조선의 관군들이었다 생각할 수 있고 또 조선군이 대응 매뉴얼도 있었습니다. 전쟁이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있으니까 매뉴얼을 다 짰어요. 그 매뉴얼대로 또 일어났어요. 매뉴얼대로 제대로 대응을 한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근데 초반에 너무 쾌속으로 일본군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한 번에 올라오게 되니까 우왕좌왕했는데 그 초반 한 2달, 3달 정도를 지난 다음부터 어느지 수습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제가 그리고 있는 머릿속 이미지랑은 상당히 다른데. 그렇죠. 많이 다르죠. 일본군이 딱 들어오자마자 군기 빠진 당나라 군대 수준의 우리나라 군대와 이 선조가 일단 손을 놓고 도망치고 맥없이 쓰러지자 다 맞는데. 농민군 뭐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이렇게 그렇죠. 시민군이 이렇게 조직해서 게릴라전을 펼치고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지금 정확한데 그걸 이제 얘네들은 무능한 사람들, 얘네들은 뭐 정의로운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딱 갈라버리기에는 여러 가지 좀 이제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선조가 임진왜란 당시 보인 행보는 많은 일들을 엄청나게 실망을 시켰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의 역사뿐만 아니라 당시 신하들도 많이 실망을 했고요. 그리고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끝난 다음에 행보는 또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인간적으로는 선조를 되게 이해하고 싶은 유혹이 강했어요. 이해가 가는 거야. 인간으로서. 그런데 이제 정치인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군주로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덕목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우리가 평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책을 여러 권을 좀 참조를 했는데 객관적인 사료들을 바탕으로 이제 재해석해갖고 책들을 썼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거는 이제 선조실록이 있고 몇 가지 이제 그 사료들이 있어요. 이걸 갖고 정말 정반대의 책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선조의 리더십을 보자. 선조를 다시 한번 보자. 임진왜란에 우리가 얼마나 잘 싸웠는지 한번 보자. 이런 책들도 있고 반대로 똑같은 걸 갖고 선조가 얼마나 무능했는지 보자.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웠는지 보자. 똑같은 사료를 정말 정반대로 해석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중간을 지켜보자. 그리고 그 당시 어땠을까 한번 우리가 인간적인 이해도 해보고 반성할 건 반성도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단적인 말씀 하나 드릴게요. 선조에 대해서. 누군가가 선조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몇 년 전에 죽었다면, 좀 빨리 죽었다면 예. 어떻게 사람들이 평가했을 거냐. 임진왜란이 벌어지고 조선군은 밀렸을 거예요. 초반에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보면서 선조가 살아있었으면 달랐을 텐데라고 평가를 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가 인물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평가를 해야 되고, 하지만 이제 상황에 맞는, 그죠? 이제 군주에게 원하는 우리가 덕목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쭉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일단 진짜로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전생의 느낌이 좀 나네요. 그렇죠. 그래요? 그 시절에 아주 살았던 것처럼 얘기를 하시고,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 거 보니까 자기 전생이 혹시 선조 아닙니까? 사실 선조의 느낌에서 뭐라고요? 공감 가는 게 좀 있었다. 그건 아니고 공감이 갔다. 알겠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꼭 네. 자기 전생 얘기한 사람들이 다 자기 왕이었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정해주기. 그게 좋겠다. 혹시 태사장도 태사장도 아니었을까? 아니, 저는 전혀 상상을 초월하는 게 있어요. 예. 왕보다 더 좋은 거. 예? 광해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세자 책봉이 된 다음에 임진왜란 당시 이제 세자 책봉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왕이 된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행보와 그 이유가 판이하게 달라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때 광해군이 실제로 이제 성군이었냐라고 한다면 이제 그 평가는 좀 어려운 평가들이 있어요. 뒤에 분명히 잘못한 부분들도 있었고, 자기 아빠보다 못했어요. 특별히 당파 싸움 같은 걸 막는 그 중재하는 역할, 그 능력이 선조만 못했거든요. 광해군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도 결국 이제 폐위가 되고 했는데, 아무튼 이제 외교적인 성과, 광해군이 밀고 나가고 싶었었던, 그리고 지금 현대에 와서 우리가 광해군을 재평가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현대 상황에 맞춰서. 그렇죠. 그거랑 또 이제 내정, 어떻게 내치를 했는지는 분리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일단 임진왜란에 국한해서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런데 한 인물에 대한 평가가 지나치게 고착화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서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나가보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였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쭉 들은 다음에 내가 볼 때는 뭐 예를 들면 최 사장은 누구였던 것 같다, 깡쌤은 누구였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대방이 얘기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 이거 청취하시는 분들도 이제 여기서 자기 마음이 좀 끌리는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들. 자, 그럼 임진왜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1592년부터 1598년까지 2차에 걸쳐 일어난 동아시아 전쟁입니다. 7년 전쟁입니다. 그리고 임진년에 있었기 때문에 1592년에 있었던 것이 임진왜란, 그 정유년에 다시 한번 재침공을 해요, 일본이. 1597년에 있었던 재침공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임진왜란의 7년 전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임진왜란이 딱 종전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휴전 상황이었다가 재침공을 한 게 되는 거고요. 그럼 전쟁 이전에 일본 상황을 알아야, 아니 얘네들 공격을 했잖아요. 그럼 일본 상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일본은 봉건 국가였어요. 그래서 다이묘들이 있고 영주들이 있고 자기 영토들이 있는 거예요. 각 영주들을 섬기는 무사들이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은 했지만 중앙집권 체제가 견고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또 내부 분열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덴노는 따로 있었던 거죠? 따로 있었고요. 네. 이 상황에서 전쟁이 아닌 외교적 방식으로 일본을 통일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뭐냐면 진짜 실력을 발휘한 게 아니에요. 일단 회유와 설득을 해요. 그래서 자기를 따른 이제 무리들을 만듭니다. 큰 세력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걸 갖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주변 영주들한테. 나 이게 세력이 커. 너 항복할래 안 할래? 그래서 주변의 영주가 항복하겠다고 하면 그 영지의 지배를 그냥 인정하는 식으로 세력을 불려나갑니다. 네. 약간 저쪽이랑 같지 않나요? 그 기사들이 있었던, 그죠? 봉건 중세시대랑 서양은 좀 비슷하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특별히 이런 큰 전쟁을 벌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약점으로 작용을 해요. 왜냐하면 군사들이 자기 다이묘들을 섬겨요. 자기 영주를 섬기지 실제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침공을 했었던 자기네들끼리도 엄청나게 반목이 심했었습니다. 1군과 2군 사이 사이도 굉장히 안 좋았고, 또 일본 상황이 어땠냐면 서양인들이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포르투갈, 스페인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대항해 시대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고요. 서양이 아메리카 대륙을 어떻게 정복했는지를 듣고서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해요. 아, 우리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포르투갈인들한테 이제 조총도 구입을 했었거든요, 일본이. 네. 그래서 총도 있다. 그리고 충분한 실전 경험도 있었죠.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복을 하는 거죠. 서양이 아메리카 대륙을 그 적은 스페인의 인물들이
그 아메리카에 있었던 그 제국들을 멸망시키더라. 잉카 제국을 멸망시키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래. 제대로 된 무기가 있고 훈련이 잘 된 군대가 있으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멍청하게 동아시아 정세는 전혀 몰랐어요. 일본은 사실 좀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조선은 보잘것없는 군사력을 가진 일본 내 영주가 다스리는 나라 같은 아주 작은 그냥 명을 섬기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영주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섬기는 것처럼 조선은 그냥 명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조선이 실제 사대를 했었고 예를 들면 왕이 바뀐 다음에도 항상 명으로 가갖고 이제 허락을 받고 왔잖아요.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걸 보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대 무역을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이상한 이건 독립국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한 번에 압도적인 무력으로 병합을 해버리든가 아니면 왕을 위협해서 복속을 시켜버리면 명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명까지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정말로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명을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고 몇 번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왜구들을 풀어가지고 명의 이제 남해 쪽에 있는 항구들을 좀 공격을 해봤거든요. 잘 돼. 예, 잘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명나라 군사들은 그냥 약하구나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뭘 몰랐냐면 그 당시 이제 뜨고 있었던 누르하치의 여진족이 있었죠. 몽골들도 이제 쉬운 상대가 아니었잖아요. 이런 걸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명이 어떤 식으로 동아시아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관심도 없는 굉장히 정세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네끼리만 싸우고 있었던 거죠. 고립된 섬나라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철저한 중앙집권제의 조선에서 왕이 항복을 해버리면 혹은 왕의 성을 점령을 해서 한양을 점령하면은 당연히 모든 백성이 다 항복하고 자기를 따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쾌속으로 이렇게 진격을 한 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왕이 도망을 가는 것도 충격적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자주 있는 일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자주까지는 아니지만 있었었고 우리나라는 이제 왕이 와해가 되면 그러니까 왕이 사로잡히게 되면 거의 항전 자체가 끝나는 거거든요.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왕이 도망을 간 거고 일본은 도망갈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성에서 끝까지 싸우다가 잡히면 끝나는 거지. 아 그렇구나. 예.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일본이 그래서 침공 몇 년 전부터 명과 조선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보원들이 한양에 상주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정보원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선의 군대가 아예 없다고 보고를 했대요. 왜? 이상하다. 조선은 군대가 없다. 실제로 그 정도로 무를 멸시하고 상비군이 있었는데 다 어디가 있냐면 아래 외적을 좀 상대하는 일부가 있었고 그리고 정예군은 다 위에 있었어요. 여진족들 막기 위해서. 근데 한양에는 군대가 없는 군대라고 하는 그래도 뭐 몇천 몇만의 군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고 이제 보고를 한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생각해보면 저 지방에 동원예비군만 있고. 그죠. 똑같네요, 지금이랑. 예, 병력이 다 휴전선 부근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 돌아다니면 군인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보고를 했나 봐요. 가끔 보이는 이제 군복 입은 사람은 이제 당나라 군인처럼. 그렇죠. 모자가 삐뚤어져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를 하고 조정은 무능하다. 민심이 흉흉하다. 그 조선 일부는 놀랍게도 절반이 노비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 나라는 곧 무너질 나라다. 우리가 해방시켜줘야 된다. 실제로 그렇게 보고를 했고 중국 남부를 공격해서 명군사를 싸워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노세한 명군도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전쟁을 위해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다이묘들, 영주들의 동의를 받았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군사를 갖다 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적은 대가로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걸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조선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툭 건드려갖고 얘네가 정말 힘없이 무너지는 걸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타이밍에 뭘 얘기해야 되냐면 조선은 군사력이 강한 나라예요. 기본적으로 강한 나라였어요. 네. 처음부터 이성계도 그랬었고 그 당시부터 이제 북방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압박을 가해갔다는 거죠. 그래서 개국 초기부터 뭘 했냐면 병역제도, 군사조직 정비했죠. 그리고 화력 덕후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태영대왕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이제 화력에 대한 그 특히 화약 무기에 대한 관심들도 많았었고 또 16살에서 60세까지 모든 남자는 노비를 제외하면 모두에게 병역의 의무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정규군이 15만 정도가 유지가 되고 말하자면 예비군 같은 이런 걸 포함해서 총 50만 명까지의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나라였어요. 오, 정말? 그러니까 센 나라였어요. 그렇게 약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예비군 수준이 우리도 지금 보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허점들이 생긴 거죠. 제도상으로는 그랬는데 너무 태평성대가 유지가 되면서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나라입니다. 명나라의 안보 우산이 기대는 거예요. 명 위주의 동아시아 질서가 유지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냥 명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일본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구나. 그렇죠. 명이 우리를 도와줄 거고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명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우군이었거든요. 가장 조공 제대로 탁탁 잘 바치고 알아서 형님 나라 혈맹국. 대접을 해주는 천자의 나라 예. 대접해준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명의 안보 우산이 기대기 시작하면서 또 물을 하대하기 시작하면서 또 뭘 하냐면 양반들은 군역 면제를 시켜요. 네. 그리고 그렇죠. 세금을 대신 낸다든가 아니면 자신을 대신하는 대역인을 세우는 식으로 병역의 의무를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 군인들을 대립군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제 뭐 영화도 대립군. 사실 이제 나온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대립군? 영화 제목이잖아요. 그거. 네. 아니,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오늘날에도 이제 병역을 기피하는 네. 이런 특히 이제 사회 지도층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아름다운 미풍양속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던 네. 그런 모습들인 거죠. 아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내가 무슨 양반집 내 셋째 아들인데 네. 어떻게 병역을 내가 이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기 싫어. 그럼 군역을 대신할 사람을 세울 수가 그렇죠. 있었어요. 난 너무 가기 싫은데 그럼 이제 옆 동네 그 쌀집 하시는 최 사장네 아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군대 가기 너무 싫으니까 음. 여자친구도 있고. 그래서 막 이제 술 퍼먹고 하다가 아버님한테 부탁해서 최 사장님네 둘째 아들. 예. 걔가 그냥 몸도 좋고 군대 가면 그래요? 잘하겠구만. 해서 이제 대신 보내는 거죠. 그렇구나. 뭐 여러 가지 하겠지. 뭐 압박도 넣고 뭐 예. 회유도 하고 해서 그렇죠. 예. 그걸 이제 대립군이라고 하는구나. 그렇죠. 영화도 좀 있으면 이제 개봉하는 영화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대립군이라고. 그러면 이제 시대적 배경 자체가 그 영화도 마찬가지로 임진왜란이 되겠네. 그렇죠. 임진왜란인데 임진왜란 때 광해군이 분조를 이끌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조는 도망을 가고 예. 선조가 도망을 가면서 조정을 둘로 나눠요. 그래서 분단, 1분단, 2분단, 네 하는 것처럼 예. 분조를 만듭니다. 조정을 둘로 나누니까 분조가 생겨요. 그래서 그 분조를 이끌고 다니면서 민심을 수습을 하거든요. 광해군이. 그 과정에서 광해 근처에 있었던 군사들도 어쩌면 정규군이어야 되는데 예. 대신 나와 있는 대립군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약간 느낌이 그렇지 않아요? 선조가 원래 해야 되는, 군주가 해야 되는 일을 세자가 대신하고 있고, 원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정규군이 돼야 되는 어떤 그런 백성이 있었을 건데, 그 사람을 대신하는 대립군들이 있었을 거고. 대리사회구만. 그렇죠. 대리사회. 지금 사회는 어때요? 지금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갑자기 임진왜란 얘기하다가 갑자기 철학적인 문제로. 근데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는가? 기억하기로는 새 사장님이 예전에 이야기할 때 노동자들은 결국에 어떤 사용자들을 네. 대신해서 노동하고 대신 산다 뭐 약간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대 사회 철학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인간 소외 아닙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가짜 자본주의가 주입하는 가짜 쾌락과 이 향락에 젖어서 가짜 삶을 사는 사람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네. 근데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의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지고 있는가. 뭐 그거에 대한 얘기 같은데 글쎄 실제로는 아닌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왜냐면 아까 전에 뭐 자본주의 자체 시스템에 대한 얘기도 했으니까. 근데 이건 너무 옛날 얘기라 가지고 여기 붙이는 게 괜찮은가 싶기도 한데 그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가 발생하는 방식은 원래는 노동자가 다 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지? 그런데 그 자본가들,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노동자가 100 정도의 생산물을 만들어내면 사실은 노동자들이 만든 건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일부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자본가가 생산수단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가져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노동자들은 지금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대리꾼처럼 살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가 만들어낸 거에서부터 소외돼서 자본가가 주는 임금의 형태로만 어떤 소득을 얻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죠? 여쨌든 이런 대립군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병역의 의무를 빠져나가기 때문에 편제상으로는 정원이 이제 병부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냥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다 이제
이렇게 써 있기는 한데 실제 동원을 했을 때 과연 나올 것이냐. 초반의 상황은 그랬다는 거죠. 모두가. 물론 실전 경험이 있는 정예군도 있었는데 주로 여진을 상대하기 위해서 북방에 있거나 아니면 남쪽 왜구와 상대한 정예 병력이 있었는데 사실 초반에 딱 사라집니다. 이 병력들이. 그러니까 대패를 하면서 그래서 이런 아쉬움들이 좀 있어요. 자, 이제 역사의 시계바늘 조금씩 뒤로 갑니다. 임진왜란 3년 전이 됐습니다. 3년 전에 일본에서 막 때를 쓰면서 통신사를 요청을 해요. 통신사. 네. 사실 이게 뭐냐면 통신사를 요청하러 온 사신들이 일본 정보 조직이에요. 근데 이 중에 한 명이 이제 대마도주였습니다. 대마도에 도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대마도는 한국이랑 가깝잖아요. 부산이랑 굉장히 가까워요. 얼마나 가깝냐면 부산에서 50km 떨어져 있는데 큐슈에서는 132km가 떨어져 있어요. 대마도는. 그럼 일본 땅은 맞는데 대마도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이랑 가깝게 지내고 조선이랑 가깝게 지내야 유리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쟁이 나게 된다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먼저 대마도주를 앞세워서 너네 먼저 진군해라 그러겠죠.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조선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대마도를 보복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 밉지 당연히.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어왔던 관계도 다 깨지는 단절될 거죠. 거고. 실제로 선조가 끝난 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대마도 정벌하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결국에 이제 흐지부지 되긴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대마도주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짭니다. 대마도주는 아무튼 조선과 일본은 싸우지 않았었어야 돼요.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아무튼 명령을 했어요. 조선에 가갖고 이제 네가 좀 염탐도 좀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명령들을 내는데 그걸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대마도주는 그럼 뭘 하냐면 조선에게다가도 적절한 정보를 줍니다. 일본이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어라는 걸 줘요, 사실. 그리고 도요토미가 시켰으니까 정보를 제공을 하면서 중간에서 막기 위한 노력들을 되게 노력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구나. 사실상 실패를 했죠. 근데 조선이 당시 어땠냐면 상황이 일본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세종시대에 세 차례 조선통신사를 이제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선조 때까지 그 이후로 선조 때까지 130년 동안 일본의 통신사를 한 번도 파견을 안 했어요. 그 정도였어? 네, 그냥 완전 무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나라가 됐겠네. 그렇죠. 사정이 어떤지도 모르고 전화가 되는 것도 대략적인 아니고. 지도 하나 있었을 뿐일 거고 내부적으로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태조 4년에 조선이랑 국교를 처음 합니다. 일본은. 태조 4년. 네, 태조 때. 그때부터 선조 때까지 60회의 사신을 파견을 했어요. 그 3년에 한 번씩 조선에 왔다 갑니다. 일본에서는요. 선진국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오겠어요? 부산으로 상륙을 해서 쭉 한국 그 조선의 영토를 쭉 뚫고 왔다 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다 보면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네네. 그리고 민심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현재 상황은 어떻고 이런 것들 다 염탐이라기보다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일본의 지방 영주들도 계속적으로 이래저래 사신을 보내오기도 하고 상인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한양을 드나들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군들이 자신들과 싸우는 일본군 대장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정보가 전혀 없었구나. 그렇죠. 거의 뭐 한 2-3명 정도만 있었고 사실 일본도 마찬가지긴 했는데 한 4명, 5명 정도가 유명했고 당연히 으뜸이었던 거는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은 다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일본군 입장에서도 그랬지만 조선 입장에서도 우리를 공격하는 제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일본군인 거예요. 와 하고 이제 달려드는 거죠. 그럼 일반적인 전쟁에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건가? 정보전이 중요한데 이때 정보를 거의 없었다는 거고 그리고 일본도 나중에 뭐가 있었냐면 자신들이 이게 싸웠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조선군이랑 싸웠는데 명이랑 싸운 줄 안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명이랑 싸워서 어떻게 됐다라고 이제 기록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유성룡이 썼던 징비록이 있어요. 예. 이런 문헌들이 일본에 나중에 수출이 됩니다. 그걸 보고 나서야 그때 우리가 이성에서 싸웠던 장군이 이 사람이었고 조선군이었구나라고 깨닫기도 해요. 명군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저도 중국 여행 가면 저를 다 중국 사람으로 착각하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중국 여행을 가면 중국 사람 착각하게 되보다는 일본으로 가면은 중국 사람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 게 말이 어차피 자기네 말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은 각국의 기록을 입체적으로 비교한 후에 이제 실상을 파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대마도주가 통신사 요청을 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대신해서 통신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통신사를 요청한 이유는 네. 대마도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독실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쟁을 막으려고 했으니까 네. 좀 와서 보라 그런 의미였던 건가? 그것도 있고 놀라운 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 일본 입장에서 그러니까 왜 불렀는지 사실 통신사들이 어리둥절했어요. 왜 불렀어? 그러니까. 조선통신사가 어떤 명분으로 갔냐면 그래서 처음에 거절을 하다가 도요토미가 일본 통일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축하한다는 명분으로 일본에 갔어요. 계속 일본이 쪼르니까 안 돼 뭐하러 가 이렇게 하다가 보낸 거예요. 아, 시골은 안 가. 그렇죠. 그랬었죠. 그랬는데 엄청나게 무례한 대접을 받아요. 그래요? 말도 안 되는 무례한 대접을 받아요. 음식도 말도 안 되게 나왔고 통신사가 와 있는데 갑자기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 아들을 안고 나왔다가 그 아들이 오줌을 싸고 막 이런 게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 이런 거예요.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예. 갑자기 트럼프가 자기 갓난 아기를 안고 나오는데 걔가 그 정상회담 자리에서 오줌을 싸는 거예요.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그렇죠. 트럼프는 자기가 오줌 쌀 수도 있는 인물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그거 맞네. 예, 예.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다들 당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자마자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니고 몇 개월 동안 그냥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통신사가 갔는데 뭔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대마도주가 어떻게 계략을 짰냐면 이 통신사들은 일본이 명을 공격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항복사절이다. 라고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조선이 항복했네. 항복하려고 사절들이 왔네. 그럼 내가 뭐하러 잘해줘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다라는 하나의 설이 있어요. 그러면 대마도주는 왜 그렇게 했어요? 사실 도요토미가 통신사 요청한 거가 아니고 네. 입조하라고 전했다고 지시를 했었어요. 입조하라? 입조는 뭐냐면 이제 조정에 와서 말하자면 왕을 아련해라. 조선이 입조하라고 전달해라라고 대마도주한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무슨 말인지 알겠다. 오케이. 야 조선 니네 와서 우리한테 아련해. 아련해 우리를 아련해라라고 대마도주한테 시킨 거예요. 그걸 전하라고. 대마도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절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조선이 절대 입조를 할 리가 없는 거야. 통신사로 와주세요. 그렇지. 네. 그렇게 얘기한 거고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는 얘네들이 이제 항복하러 왔어요. 이렇게 전달한 거죠. 중간에서. 중간 관리자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입조하라고 전한 거를 통신사 요청으로 바꿔 전한 거고 이랬다는 이제 설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요토미는 환영받을 줄 알고 조선에 상륙을 했어요. 어차피 항복한 거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격렬하게 저항을 한 거죠. 그래서 반역으로 규정을 하고 조선 사람들을 잔인하게 대했다라는 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당연히 이제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다르게 분석을 하기도 해요. 일부러 거의 협박한 거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항복 사절이 왔으면 조선이 작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자기가 외교적으로 협박을 해서 말하자면 여기를 신하로 굴복을 시켰어. 그러면 어마어마한 연애를 베풀면서 자기의 세를 과시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다이묘들한테 보여주는 거지. 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그걸 안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이거 조선 사람들을 일부러 조선 통신사들을 하대한 거다. 협박한 거다라는 이야기도 외교적으로 합니다. 좀 계획을 한 거지. 그렇죠. 우리가 이런 강대국이 있다. 그렇죠. 뭐 보여주려고. 그리고 도요토미가 대마도주 한 사람한테 이렇게 속아 넘어갈 정도로 허술했겠냐 과연.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선조가 국서를 가져갔을 거 아닙니까? 통신사는 그걸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답서를 안 줬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 그러다가 귀국하기 직전에 선조의 국서에 대한 답서를 줍니다. 그러니까 늦게 준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이제 결례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집에 가기 직전에 잠깐만요 하고서 편지를 갖다 준 거예요. 그 답서 내용이 뭐냐면 근데 사실상 선전포고 명을 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 이게 해 뜨는 나라에서 이제 명을 칠 건데 너희 처신 똑바로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의 답서를 보냈어요. 이제 이걸 받았죠. 이 답서를 보고받은 선조가 이제 통신사들한테 묻습니다. 진짜 침공하겠냐? 우리가 배운 건 뭐냐면요. 이때 동인과 서인이 싸우고 있었고 그러니까요. 동인이 대세였기 때문에 안심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거의 협박이었고 선조도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전쟁 준비에 돌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너무 대놓고서 전쟁을 하겠다는 야심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동인들은 봤더니 이 사람은 능력도 없고 전쟁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지.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 그렇지. 근데 그거에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거의 그건 부정되고 있어요. 우리가 배운 거랑 다르게 실제로 거의 대놓고서 전쟁 협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 침공을 해봐야 많아봐야 5만 이내, 그러니까 1, 2만 정도만 침공할 거로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역량을 적게 평가한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대대적인 침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일본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대대적인 침공을 해.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전면전. 한 10만 이상이 침공할 거로 생각이 돼서 우리가 전면전을 대비하려면 성을 축성을 해야 되고 대대적인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 돈은 어딨냐고.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침공을 안 하거나
한 1, 2만 정도가 침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렇지. 상비군 유지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전면전을 준비하기에는 국력 소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선조가 축성을 하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거든요. 근데 남쪽에서 반란 수준으로 민심이 흉흉해지고 계속 상소가 올라와요. 이거 하지 말자. 너무 힘들다. 돈 없다. 그렇지. 당연히 그러겠죠. 그렇죠? 신하들도 지금 너무 이렇게 강하게 하지 말자. 농번기도 오고 그다음에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렇죠. 잉여롭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든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선조는 당쟁을 통제를 잘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균형 잡힌 통치를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전쟁 준비, 대놓고 전쟁 준비 시작하는 건 균형을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조 입장에서도 그렇겠지. 이게 만약에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이걸 축성을 하고 전쟁 준비를 다 했는데 그렇죠. 그 기간이 길어지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질 거냐는 거지. 그리고 백성들도 힘들어할 거고. 그렇죠. 백성들이 사실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이것조차도. 그렇군요. 원래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뭐 병력을 키우고 뭐 축성을 하고 이런 게 백성들 입장에서는 고열을 짜내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예, 고열을 자기들 짜내는 이제 거죠. 농사 짓고 이럴 시간을 빼서 가서 거의 무상으로 노동을 해줘야 되고 그치. 이래야 되는 거니까. 비료 기술도 없고. 예. 그래서 일단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명나라는 류쿠 왕국이 있었잖아요. 오키나와. 지금 오키나와 류쿠 왕국. 아 그래요? 당시 이제 일본이 아니었는데 류쿠를 통해서 일본의 침공 가능성을 이미 들었었어요. 그리고 명나라가 그래도 조선한테 물어봤거든요. 진짜 일본 들어올 것 같냐라고 했더니 조선이 그럴 리 없다. 이렇게 보고하기도 하고 그랬대요. 아 명나라가 네, 물어봤는데. 명나라도 이제 궁금했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고 명나라 입장에서 이제 침공한다는 걸 하려고 한다는 걸 이미 보고받아서 알고는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전쟁이 발발합니다. 1586년 아직 한참 전이에요. 일본 전선 한 척이 그 다음에 좀 있다가 18척이 남해안에 침범을 해서 교전을 하는데 희한하게 얘네들이 뭐냐면 싸우면서 이긴 다음에 약탈을 원래 했거든요. 외구가 그런 거였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약탈을 안 하고 그냥 사라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조선 수군이 있으면 그걸 원래는 피해서 와서 약탈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공격을 하고 조선 수군배를 뺏고 달아났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 이게 이제 보고가 다 올라오면 장계가 다 올라와요. 네. 선조가 보고서 야 이거 이상하다. 뭔가 준비하는 것 같다. 이거 해적이 아니고 정규군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히려 뭔가 이게 보이잖아요. 한번 찔러본 거야. 이런 것들이 있었고 86년에. 야, 근데 무서웠을 것 같은데. 그쵸. 전쟁이 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신하들도 다 알고 있었다. 그렇구나. 나긴 날 거다. 근데 실제로는 독실 말대로 태평성대가 유지되고 있었고 전쟁을 치러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는 게 너무 큰 거예요. 이게 뒤에 그게 말도 안 되게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누군가 책임을 지는데 선조가 먼저 파천을 제안하거든요. 네. 몽진. 그러니까 한양을 버리고 도망가겠다. 근데 이거는 지금 와서는 전략적인 판단으로는 다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잘못된 건 아니다. 선조가 잡혔으면 끝장났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도망간다라는 말의 어감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건 전략적인 선택이었던 건 맞는데 누구나 가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었으면서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선조한테. 선조가 답답해서 자기가 먼저 꺼냅니다. 파천에 대해서. 그랬더니 모든 신하가 울면서 안 된다. 종묘사직을 버리고 어떻게 가냐. 절대 그런 일 있을 수가 없다. 목숨 걸고 막자 이렇게 하는데 영의정이 한참 후에 근데 사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파천을 했었던 왕도 이게 사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동양에서는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선조가 원하는 대로 얘기를 해준 거죠. 근데 나중에 파천 와중에 계속 상소가 올라와요. 안에 신하들이 안 됩니다. 아니 이번엔 돼? 파천을 하게 한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사례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영의정이 져야 됐던 거예요. 그거를 뭔가 말도 안 되죠. 문과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선조나 그때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화가 나네, 들으면서.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태평성대에서의 좀 철학적인 논쟁이 된다든가 혹은 그러니까 명분에 대한 얘기하고 싶거든요. 지금 여기는 비상 상황이니까 이제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자, 재밌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1591년 3월입니다. 일본이 대마도주를 통해서 또다시 조선의 메시지를 하나 전달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정명향도 명을 치려고 한다. 정벌하려고 한다. 길을 안내해라.
정명향도라고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이때 이제 문맹이었어요. 대부분 문맹이었기 때문에 누가 문맹이? 뭐 사실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문맹이었어요. 아, 한자를 못 읽었어요. 그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메시지를 전달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제 대마도주가 중간에 또 장난질을 칩니다. 정명향도 명을 치려하니 길을 안내해라 하면 당연히 그럴 리가 있겠냐고요. 다른 곳으로 알겠습니다. 가려고 하니 길을 안내해라 모르는 걸로? 아니 가도인명 명으로 가려 하니 길을 빌려달라라고 바꾼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빌려달라고 한 게 아니고 니네가 항복하고 길 안내해. 명 칠 거야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이제 일본 측의 사연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마도주는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당연히 효과는 없죠. 이미 일본 신공은 기정사실이 됐고 드디어 92년 4월 13일 일본의 제1군이 부산 영도에 상륙을 하고요. 이제 경과가 이렇게 됩니다. 13일에 상륙하고 14일에 부산성 함락, 15일에 동래성 함락, 5월 3일에 한 달도 안 돼서 한양성이 함락이 됩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왔어? 그러니까 뭐 말도 안 이게 진군 속도가 거의 6.25 때 북한군 진군 속도에 버금갈 정도 엄청난 속도로. 아니, 뭐 차가 있었나? 뭐 어떻게 빨리 왔대? 그때 이제 KTX 타고 올라왔다는 소리 있긴 한데 네, 너무 고속으로 올라와가지고. 아니, 야, 이게 가능한가? 한 달 만에 그게 이게 아마 그냥 그 군대가 진군한다는 게 이게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저희 이제 최 사장님도 이제 보병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죽을 만큼 걸었어. 거기서 한 40km 걸으면 죽지 않습니까, 거의? 장난 아니죠. 발이 다 무너지고 부르트고 이런데 막 뒤에 이제 행군할 때 보면 밥차라고 해서 좋아요. 밥차 따라오지 엄청 느린 속도로 가게 되는데 이걸 감안했을 때 그 옛날에 한 15일 만에 거의 300km 이상을 주파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게 엄청난 거죠. 달려와도 힘들겠다. 그게 더 놀라운 건 5월 3일날 한양성이 함락이 되고 다 싸우면서 한 거예요. 나름. 한양성은 사실 비어 있었지만 거의 6월 15일에 평양성까지 함락이 됩니다. 평양까지 2개월 만에 파죽지세로 올라오는 거죠. 이게 야 그냥 싸우지 않고 달려왔어도 힘들 것 같은데. 근데 한편으로는 요게 우리가 진짜 바보같이 계속 당했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서 계속 싸웠어요. 계속 싸워갔던 것들이 있고 초반에는 이제 일방적으로 밀린 건 있습니다만 근데 일본이 뭐가 있었냐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계속적으로 위로 밀고 올라온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의 전술인 거예요. 선조를 잡아야 되는 거야. 왕만 잡으면 전쟁이 끝난다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계속 뒤를 남겨놓고 올라온 거고 뒤를 남겨놓고 그렇죠. 남겨놓고 경부가도를 타고 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못 갔냐면 호남을 정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에서 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대로 보존되어 그렇구나. 있었던 전력들이 사실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네. 고립될 수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계속 올라왔었던 건데 왜냐하면 일단 왕을 사로잡고 왕으로 하여금 항복하게 시켜. 그러고 나서 이제 조선을 복속을 시키면 오히려 조선군을 일본군의 편지에 집어넣은 다음에 명나라의 어떤 총알바지로 갈 수 있었거든요. 그게 불가능했던 거죠, 지금. 아까 도시락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하나의 뭐 어떤 영주 그 정도로 생각한 거구나. 그렇죠. 영주를 잡자 이렇게 간 거죠. 근데 일본군이 그럼 얼마가 파견됐냐? 총 병력이 한 16만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수군, 후방 경비대 이런 거 포함해서 한 20만 정도가 총 파견이 됐고 나고야에 이제 예비 병력으로 13만 정도를 남겨놨었어요. 그래서 총 33만 한 36만 정도를 동원을 해서 나고야의 예비 병력 13만 빼고 20만 정도가 사실 조선 땅에 상륙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야, 병력이 어마어마하네. 그렇죠. 진짜 많았습니다. 예비군들이 아닌 거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관군이 동원돼서 당연히 막았겠죠. 근데 이제 쭉쭉 사실 계속 패배를 합니다. 상주 전투에서도 패퇴를 하고 신립 장군 당시에 이제 명장이라고 했었던 신립이 탕금대 전투에서 배소진을 쳤다가 이제 망하잖아요. 그래서 충주 탕금대 전투에서도 패퇴를 하고 임진강 전투도 막지 못하고 용인 전투에서도 패퇴를 하고 계속적으로 패퇴를 하면서 쭉쭉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옵니다.